배움에는 끝이 없으니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다산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태도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다. 40세에 유배를 당했을 때도, 50세가 넘어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도,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농법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에는 늘 새로운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 65세든 75세든 심지어 85세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이 당신의 마지막 30년을 어떻게 빛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자. 일본 도쿄에 사는 92세 할머니 미야자키 시게코 씨의 이야기다. 그는 6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웠다. 당시 손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무슨 컴퓨터냐며 말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82세에는 아이폰 앱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니어를 위한 간단한 게임 앱이었다.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조차 몰랐지만 하루에 6시간씩 공부했다. 88세에 완성한 첫 번째 앱은 애플에서 주목받아 전 세계에 소개됐다. 지금도 92세의 나이로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게 더 재미있어요. 젊을 때는 성과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한국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구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 72세.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5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 TV 보다 잠들기. 부인은 뭔가 해보라고 했지만 내 나이에 뭘 더 하겠어라며 거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다. 컴퓨터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숙제였는데 할아버지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서툴렀다. 손자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뒤처져 있구나.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다. 수강생 20명 중 할아버지가 제일 나이가 많았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 키보드 자판 위치도 모르겠고, 마우스는 왜 자꾸 내 맘대로 안 되는지, 젊은 강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서 매일 30분씩 연습했다. 처음에는 자판을 하나씩 눌러가며 자기 이름 쓰는 것도 10분이나 걸렸다. 3개월 후에는 한글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6개월 후에는 손자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됐다. 1년 후에는 파워포인트로 가족 사진 앨범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금 김철수 할아버지는 문화센터 컴퓨터 동아리 회장이다. 자기보다 어린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변화는 컴퓨터 실력뿐만이 아니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투도 활기차졌다.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할아버지가 스스로 내가 이것도 해볼까?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설렘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도전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컴퓨터 첫걸음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자신과 같은 시니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 구독자가 벌써 5천 명이 넘었다. 나 같은 할아버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나이는 진짜 핑계더라고요. 반대 사례도 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 74세. 은퇴 후 8년째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가족이 권해도 나는 괜찮다며 거부한다. 박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길로 산책하고, 같은 카페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신문을 본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 같은 TV 프로그램을 본다. 일주일이 똑같고 한 달이 똑같고 1년이 똑같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해졌다. 대화할 거리도 없어졌다. 가족들과 만나도 할 말이 없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않으니 새로운 이야기가 생길 리 없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관심사도 줄어들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도 점점 끊어져 갔다.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본다. 아버지가 점점 말이 없어지시네. 예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도 안 하시고.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라며 체념한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배움에 대한 태도다. 한 분은 어려워도 해보자였고 다른 한 분은 어려우니까 안 해였다. 그 작은 차이가 5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냈다. 정약용의 실제 사례를 보자.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는데 이 기간이 오히려 그의 가장 큰 배움의 시기였다. 40세부터 57세까지 일반적으로 중년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나이에 그는 인생 최고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모든 대작들이 유배지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한 일을 보면 놀랍다. 40대부터 50대에 걸쳐 의학을 새로 공부했다.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다. 한의학 서적을 구해다 읽고 직접 약초를 캐러 다니며 효능을 연구했다. 건축학도 새로 배웠다. 강진에 다산초당을 지으면서 전통 건축의 원리를 공부했다. 나무의 성질, 돌의 특성,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걸 새롭게 익혔다. 농업기술도 마찬가지였다. 더 좋은 농법을 개발하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밭에 나가 직접 실험했다. 천문학도 공부했다. 별자리를 관측하고 기록했다. 지리학도 연구해서 전국의 지형과 특산물을 정리했다. 이 모든 것을 40세 이후에 시작한 것이다. 정약용은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운가?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맛을 안다. 젊을 때는 성급해서 깊이를 모르지만 늙어서는 천천히 음미할 줄 안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뇌과학자들은 뇌의 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된다고 말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긴다. 이 과정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실제로 평생학습을 하는 노인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젊은 사람과 비슷한 활동을 보인다. 반대로 새로운 자극 없이 지내는 노인들의 뇌는 빠르게 위축된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운동인 셈이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32% 낮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8% 높았다. 더 놀라운 것은 학습 능력 자체도 향상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느리고 어려워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학습 속도를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학습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보자. 인천에 사는 이순희 할머니 68세.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울증에 빠졌다가 손자 권유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화 받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손자 사진을 올리고 댓글도 단다. 유튜브로 요리법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도 한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잘못 누르면 뭔가 고장날 것 같고. 하지만 손자가 천천히 가르쳐 주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할 정도예요. 친구들과 연락하고 사진 찍고 심지어 은행 업무도 폰으로 해요. 할머니는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 쇼핑도 배웠다. 마트 가기 무서워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더 편해요. 집에서 편안히 물건을 고르고 문 앞까지 배달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 할머니의 시골 요리라는 채널로 구독자가 3만 명이다. 손자가 촬영을 도와주고 할머니가 요리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어색했는데 지금은 댓글 읽는 재미로 살아요. 전국에서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70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산에 사는 김상철 할아버지, 76세. 은퇴 후 목공을 시작했다. 젊을 때부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못했다. 이제는 동네에서 유명한 목공 장인이 됐다. 가구를 주문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목공을 가르치기도 한다. 나무 냄새가 좋아요. 톱질하고 대패질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뭔가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어요. 70이 넘어서 이런 재미를 알게 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가구는 주문이 밀려 있다. 젊은 목수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소문이 나서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더 꼼꼼히 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빨리빨리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요. 서울에 사는 최말순 할머니 71세. 컴퓨터도 못 다루던 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71세 할머니의 시골 요리라는 채널로 구독자가 10만 명이다. 손자가 촬영을 도와주고 할머니가 요리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어색했는데 지금은 댓글 읽는 재미로 살아요. 전국에서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할머니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광주에 사는 박미영 할머니 69세. 은퇴 후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젊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60세가 되어서야 한글도 제대로 배웠고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시니까 조금씩 늘었어요. 지금은 간단한 영어 동화책도 읽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표는 해외여행을 가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다. 손자가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대전에 사는 윤순예 할머니 73세. 블로그를 시작했다. 손자가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글 쓰는 재미에 빠져버렸다. 처음에는 오늘 뭘 했다, 뭘 먹었다 이런 일기만 썼는데 점점 생각하는 것들을 쓰게 됐어요. 70평생 살면서 느낀 것들을 글로 쓰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에 500명이 넘는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 조언을 구하러 온다. 할머니 글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댓글이 달린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늘어가는 과정을 즐겼다. 둘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려워도 계속 시도했다. 셋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반면, 배움을 포기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다. 내 나이에 무슨이라는 고정관념,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 부끄럽다는 체면, 의식이 그것이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조언을 남겼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좋지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성장을 멈춘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배우지 않는 것이다. 배움의 종류도 다양하다. 꼭 어려운 것만이 배움은 아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도 훌륭한 배움이다. 요리 배우기.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면 식사가 즐거워진다. 가족들도 좋아한다. 유튜브나 요리책을 보며 천천히 따라해보라.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해보면 된다. 서울의 한 할머니는 70세에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에서 파스타 맛집으로 소문났다. 운동 배우기. 요가, 태극권, 걷기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배워보라.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젊어진다. 부산의 한 할아버지는 65세에 태극권을 시작해서 지금은 사범이 되어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다. 악기 배우기, 하모니카, 우쿨렐레 같은 작은 악기부터 시작해보라. 음악은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만든다. 인천의 한 할머니는 68세에 하모니카를 배워서 지금은 경로당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다. 언어 배우기, 영어 회화, 중국어, 일본어 등을 배우면 세상이 넓어진다. 여행 갔을 때도 유용하다. 대구의 한 할아버지는 72세에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 친구까지 사귀었다. 컴퓨터 배우기,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을 배우면 소통의 폭이 넓어진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주제도 생긴다. 광주의 한 할머니는 온라인 쇼핑을 배워서 집에서 편리하게 장을 본다. 예술 배우기, 그림, 서예, 도예 등을 배우면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특별하다. 전주의 한 할아버지는 65세에 수채화를 시작해서 개인전까지 열었다. 수공예 배우기, 뜨개질, 십자수, 비즈공예 등은 손을 사용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다. 완성품을 가족에게 선물하는 재미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무엇을 배울지는 당신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 정하면 된다. 거창한 것일 필요도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첫째, 목표를 작게 세워라. 6개월 안에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다가 아니라 한 달 안에 이메일 보내기를 익히겠다처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을 준다. 둘째, 매일 조금씩 하라.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몇 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한다. 셋째, 기록하라. 배운 것을 일기에 적거나 사진으로 남겨라. 발전 과정을 보면 동기부여가 된다. 오늘은 이것을 배웠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기록이 쌓이면 큰 힘이 된다. 넷째, 함께하라.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배우거나 동아리에 참여하라.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면서 재미도 배가 된다.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실수해도 괜찮다. 천천히 늘어가는 과정을 즐겨라. 젊은 사람처럼 빨리 배우려고 하지 마라. 당신만의 속도가 있다. 여섯째, 응용하라.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라. 그래야 진짜 자신의 것이 된다. 컴퓨터를 배웠으면 가족과의 소통에 활용하고, 요리를 배웠으면 이웃과 나누라. 일곱째, 칭찬하라.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도 잘했다. 조금씩 늘고 있다며 자신을 격려하라.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자신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 정약용의 배움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다. 실용제약이라고 불리는 실용적 학문이다.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배운 것을 세상에 도움이 되게 쓰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대에도 이 철학을 적용할 수 있다. 컴퓨터를 배웠다면 가족과의 소통에 활용하라. 요리를 배웠다면 이웃과 나누라. 운동을 배웠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라. 배움이 나눔으로 이어질 때 그 가치는 배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움의 속도다. 젊은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배우려고 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학습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천천히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약용도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빨리 읽고 많이 읽으려 하지만 늙어서는 천천히 읽고 깊이 읽게 된다. 둘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 젊은 사람들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급하게 배운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그런 압박이 없다. 천천히 즐기면서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진다. 배움을 방해하는 장애물들도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체면이다. 내 나이에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체면 때문에 배움을 포기한다. 컴퓨터 교실에 가서
젊은 강사에게 기초적인 것을 묻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강사라면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배우려는 의지에 감동받는다. 서울의 한 컴퓨터 강사는 이렇게 말한다. 70대 할머니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나이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과 학생일 뿐이죠. 두 번째 장애물은 비교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움은 경쟁이 아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산의 한 할머니는 처음에 다른 수강생들과 비교하며 속상해했다. 다른 분들은 금방 따라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느릴까요? 하지만 강사가 할머니만의 속도가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자 마음이 편해졌다. 세 번째 장애물은 완벽주의다. 완벽하게 배우지 못하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배움에는 완벽이 없다. 평생 배워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대구의 한 할아버지는 잘못하면 어떡하냐며 컴퓨터 배우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컴퓨터는 고장나지 않아요. 마음껏 눌러보세요라고 하자 용기를 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시간 부족이다. 배울 시간이 어디 있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TV 보는 시간, 멍하니 있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충분하다.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다.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재미있게 하자. 빨리 해야 한다가 아니라 천천히 하자. 완벽해야 한다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자는 마음으로 접근하라. 실제로 성공한 시니어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제주도에 사는 김영순 할머니, 75세.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 SNS, 심지어 온라인 뱅킹까지 한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잘못 누르면 돈이 없어질까 봐서요. 하지만 은행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집에서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다 해요. 할머니는 코로나19 때 온라인으로 손자 수업까지 도와줬다. 손자가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조작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도와줬죠. 할머니가 손자 컴퓨터를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신기해하던지요. 울산에 사는 박종석 할아버지, 78세. 은퇴 후 서예를 시작했다. 어릴 때 서당에서 붓글씨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시작했다. 60년 만에 붓을 잡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한자 한자 쓰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작품은 지역 전시회에도 출품된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기분이에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창원에 사는 최정희 할머니, 72세. 손자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자가 영어 숙제를 할 때 도와주고 싶어서였다. 알파벳부터 다시 배웠어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하고. 하지만 손자가 할머니 발음 좋다고 칭찬해 주니까 힘이 났어요. 2년 후 할머니는 간단한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여행 가서 영어로 주문하는 것이 목표다. 경주에 사는 이만수 할아버지, 80세. 77세에 스마트폰 사진 편집을 배웠다. 여행 다니며 찍은 사진을 예쁘게 편집하고 싶어서였다. 처음에는 사진 크기 조절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했더니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가족들이 제 사진 편집 실력을 인정해요. 할아버지는 여행 사진으로 달력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선물한다. 80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없나 봐요.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보자. 첫째, 명확한 동기가 있었다. 손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가족과 소통하고 싶어서, 취미를 즐기고 싶어서 등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익혔다. 셋째,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워도 꾸준히 연습했다.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시도했다. 넷째, 도움을 요청했다. 가족, 친구, 강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했다. 혼자 끙끙대지 않았다. 다섯째, 성과를 나눴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 가르쳐 주거나 작품을 보여주거나 함께 즐겼다. 여섯째, 즐겼다. 의무감이 아니라 재미로 배웠다.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배움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첫째, 뇌 건강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 둘째, 자신감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일에도 적극적이 된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셋째, 관계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생긴다. 외로움이 줄어든다. 넷째, 성취감이다. 뭔가를 배워서 해냈을 때의 뿌듯함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작은 성취라도 큰 기쁨을 준다. 다섯째, 젊음이다. 배우는 사람의 눈빛은 젊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이다. 여섯째, 소통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젊은 세대와 대화할 주제가 생긴다.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해진다. 일곱째, 의미다. 배움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정약용은 74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글을 썼다. 죽기 며칠 전에 쓴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움의 길에 끝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뿐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동안은 배울 수 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뭔가 하나 시작해보라.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재미있는 것부터.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 몇 년이나 더 살겠어. 지금 뭘 배워서 뭐 해?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늙게 만드는 독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라. 나에게 아직 20년이 남았다면 새로운 것을 배워서 20년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실제로 당신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창조했다. 당신의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정약용의 또 다른 일화를 보자. 유배에서 풀려난 후 58세의 정약용은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책을 계획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새로운 학설을 연구하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좀 쉬시면 어떨까요? 정약용은 웃으며 답했다. 내가 쉬는 순간 내 마음도 늙는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늘 젊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너희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저런 분의 자식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본보기가 된다. 배움은 젊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다. 배움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실제로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시한다. 1단계 관심사 찾기.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적어보라. 거창할 필요 없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기, 맛있는 김치 담그기, 손자와 영어로 대화하기 같은 것이면 충분하다. 2단계 정보 수집.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라. 동네 문화센터, 복지관,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단계 작은 목표 설정. 한 달 안에 마스터하기가 아니라 이번 주에 기초 익히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라. 4단계 도구 준비.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준비하라. 비싼 것일 필요 없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라. 5단계 첫 시도.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라.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 6단계 기록과 반성. 매일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기록하라.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다. 7단계 나눔과 응용.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실생활에 응용해 보라. 마지막으로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깨어나고 마음이 설레고 내일이 기대된다. 이런 느낌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이다. 나이는 피할 수 없지만 늙음은 선택이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정약용의 마지막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에게 물었다. 선생님, 배움의 끝은 언제인가요? 정약용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배움의 끝은 죽음이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죽음조차 이긴다. 내가 배운 것들이 너희를 통해 계속 이어질 테니까. 당신의 배움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배운 것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당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이것이야말로 배움의 진정한 가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 정약용의 인생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